지난 시간에 이어서 언어에 주목하라 제2부를 오늘 시작하는 조욱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선가에 전해오는 책 중에 신교총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하선생 이고라고 하는 분과 그의 제자 팔공진인 유성상 이 두 분의 이제 대화를 적은 기록인데 우리 민족의 미래 예언서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서 매우 주목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뒷부분에 문득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왈, 장래, 고문자, 복출즉, 천하일통.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신교총화를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래에 몽고 문자가 다시 출현하면 천하는 하나로 통한다. 몽고의 문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파스파 문자라고 해서 몽고의 문자가 있는데 그 연원이나 이런 걸로 보아서 몽고 문자에는 천하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할 만한 그런 뭔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저기서 말하는 몽고 문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저기 몽고 문자의 몽자는 고문자와 떼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몽자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덮고 있는 이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몽고문자는 무언가에 덮여있는 고문자. 다시 의역을 하자면 감추어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문자가 다시 나오면 그때는 천하를 일통한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고문자가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고문자는 우리의 한자와 한글입니다. 우리가 한자와 한글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그 자체로서도 문자학적으로 엄청난 그런 가치가 있는 글자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저 한자와 한글 속에 우리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말을 알아야 되는 거 뭐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말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우리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무언가냐면은 개념이라는 것인데 개념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가치의 기준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제대로 쓰려면 선하다라고 하면 선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악하다라고 하려면 악하다라는 것이 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개념이 없이 그냥 선하다, 악하다를 너무나 이게 일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정확하게 그 개념에 입각해서 그 가치의 기준에 입각해서 무엇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길다 짧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길다 또 무언가가 짧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길다 저것은 짧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를 하나도 준비하지도 않고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느낌대로 무언가는 길다, 무언가는 짧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기준은 하나도 없고 말만 무성하고 이게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제가 볼 때는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언어나 말, 문자 이런 거의 기준을 우리가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그 쓰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뭔가의 기준과 상대가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엄청난 다른 것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비용을 지불해도 실상 그 정확한 그 근본에 다다르기는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오늘 2회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자를 하고 우리 말을 알고 하는 것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의 기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언어와 문자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공부는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이 강좌의 의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리무중,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은 또 하나의 그 사람들에게 혼돈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결과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동양에 고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3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지금도 그 고전을 가지고 고전 속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그 속에 뭔가가 담겨 있기는 있는데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우리 말과 우리 문자만 알면 그 속에 대한 담겨 있는 개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만 하나 딱 여러분들이 그 확보를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각자 스스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바로 그 가치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 공부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다. 자음은 두 개의 기원이 있다. 그리고 그 자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음이다. 그 다음에 모음 역시 두 개의 기준으로 되어 있죠. 하늘과 음양. 그래서 음양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음은 서로 상대적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걸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쓰임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 문자의 자음과 모음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원초적인 바탕,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하늘의 순환, 이것을 말하는 기호라는 것을 저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바로 저 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음만을 다시 요약을 했습니다. 자음은 두 개의 기원이 있다. 음양으로 된 것이 있고 천지인으로 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다. 음이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표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은 하늘을 나타내는 첫 번째 히읗이 있습니다. 히읗과 그 다음에 땅의 속성을 나타내는 우측으로 땅의 속성을 나타내는 기역, 그 다음에 히읗과 아래로 땅을 나타내는 비읍, 그 다음에 히읗과 시옷, 이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음이 14개가 있지만 그 14개 자음 중에는 서로 특수한 상호 관계에 있는 자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역입니다. 기역은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의미상, 개념상으로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그 박스로 표시한 그 자음의 위계에서 보셨듯이 히읗에서 땅으로 내려온 것이 기역입니다. 그래서 기역의 쓰임들을 보면 그 위에 전부 하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그 갯벌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과 육지가 만나는 곳에 있죠. 그런데 강이나 냇가에는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갯벌은 어디에만 있냐면 바닷가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물가인데. 그것은 바다를 우리가 한자로 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읗에서 땅으로 내려온 곳이 바로 기역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해라고 해서 그걸 하늘로 보기 때문에 그 히읗에서 땅으로 내려온 바다에만 갯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많은 그 이름들에서 개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죠.
개나리 또는 복숭아에도 개복숭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그것이 이제 천한 것이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저 기읍과 히읗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 그것은 천하고 그냥 이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기른다는 뜻에서 개나리고 개복숭아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나무 중에서도 돌배라는 게 있죠. 돌배 역시 저 관계 안에 있습니다. 돌배는 그 보잘것없고 크기도 작고 이래서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 돌배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저 개와 같아요. 하늘이 기른 것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그 무언가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연으로 그 열매가 열리고 익었다. 그래서 그걸 하늘이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히읗과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게 우리 자음 중에서 비읍이 있습니다. 비읍. 우리가 비읍으로 초성이 비읍인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생각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불, 박, 빛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땅에 있는데 비읍이 원래 미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땅의 출발은 땅입니다. 그래 땅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늘의 속성을 가진 것을 전부 비읍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히읗이 땅으로 내려오면 비읍이 되고 비읍이 하늘로 올라가면 히읗이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불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불이라는 것은 항상 위를 향해서 타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불의 뿌리를 해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땅으로 내려온 것이 불이고 땅에 있는 불은 자기의 뿌리인 해를 향해서 위 하늘로 향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히읗과 비읍의 관계를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궁궐에 자주 가게 되는데 궁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새로운 것들을 느끼시겠지만 궁궐에는 유달리 임금이 있는 곳에 가기까지 유달리 구름다리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다리라는 것은 결국 허공을 말하는 것이죠. 구름은 허공에 있으니까. 그 구름다리는 이곳이 여기 있는 임금이 있는 이곳이 비록 땅에 있지만 여기는 땅과 구별되는 하늘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자음에다 비유를 한다면 히읗에 비정할 수가 있어요. 궁궐은 히읗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이 있으면 성 밖이 있겠죠. 구름다리 밖이 있겠죠. 거기는 그 궁궐을 히읗으로 표시를 했다면 성 밖은 비읍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명, 특히 지명 또는 나라 이름 이런 것 중에도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몇 개 적었습니다. 불가리아, 발칸반도, 볼가강 이런 말들은 어쨌든 초성이 비읍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저런 나라들의 역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음의 음가로 오면은 어쨌든 어느 나라가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 또는 어느 지명이 비읍의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히읗과의 관계를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궁궐과 성박의 그런 그 위상을 한민족, 한국 이런 나라들과 이 수평으로 세계 지구상에 펼쳐놓으면 아마 히읗과 비읍의 관계를 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새로운 하나의 그 관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읗은 하늘이고 히읗이 땅에 내려오면 비읍입니다. 그래서 비읍의 음가를 말할 때는 항상 하늘, 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 의미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히읗과 또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음이 우리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은 만들어지는 배경은 원방각에서 삼각형을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의 한 변, 일어나다, 생겨나다, 하늘 향해 서다 그런 뜻이고
우측의 변은 이런 만물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원칙은 생겨난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측은 일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양변의 그 뭔가 삶과 죽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읗은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고개를 수그리다, 고개를 수그려라 라고 할 때 수가 아래를 향해서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수라고 하죠.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성격이 자연의 이치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물이 오행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물을 수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라고 우리 부르는 것 중에 우리 인체에도 손수가 있고 머리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왜 수라고 하고 머리를 왜 수라고 할까요? 물을 수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손과 머리를 통해서 뭔가가 내려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시옷은 이처럼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위를 향해 솟구치다, 솟다, 솟아나다 라고 할 때의 시옷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솟는 것은 위를 향해서, 이게 수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수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히읗,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늘 향해 가거나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때에 시옷을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그 시옷을 초성으로 시작하는 그런 글자가 있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가 또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는 것인가 이것만 구분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시옷을 써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시옷은 내려온다는 뜻일까요? 올라간다는 뜻일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게 공부가 됩니다. 어쨌든 시옷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음입니다. 미음. 우리 미음은 두 가지 기원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저기 보시면 천지인을 기호로 나타낼 때 동그라미, 네모, 세모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저때 천지인에서 쓰이는 네모는 두 번째 또는 땅, 형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마당의 초성 미음은 저기서 두 번째를 말한다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울타리가 첫 번째, 마당은 두 번째, 집은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을 미음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몸이 두 번째라면 첫 번째는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자, 이렇게 미음의 쓰임을 천지인을 토대로 해서 분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또 미음의 쓰임 사례를 또 하나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천지인에서는 두 번째지만 천지, 하늘과 땅 이것은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양의 원형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네모는 두 개만 가지고 양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렇게 양음일 때에 저기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양의 짝은 음이고 음의 짝은 양이고 그래서 그것을 짝이라고 해서 이제 생겨나는 말들이 우리가 부두지의 주인 마고라고 할 때 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 손님이 올 때 마중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마중의 마가 뭐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그 짝으로서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도 이마가 있습니다. 이마. 이 이마는 바로 위 하늘의 짝. 우리 얼굴에서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하늘과 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을 또 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 이 심기신, 성명정 이쪽에 익숙한 분들은 마음은 천지인으로 볼 때는 첫 번째인데 왜 미음으로 표시를 했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지금 우리 공부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음은 짝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엇의 짝이라는 거지? 심기신에서는 마음이 첫 번째인데 이런 의문이 아마 여러분들 당연히 드리라고 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몸에서 첫 번째인 마음을 미음으로 표시한 근거가 어디 있냐면 놀랍게도 천부경에 있습니다. 천부경에는 본심, 본태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짝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미음을 써서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해를 전제로 하고 그거의 짝으로서의 우리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양 특히 우리 한국학을 하는 분들은 성명정, 심기신, 지감, 조식, 금촉 이런 표현들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그런 표현들의 기준에 대해서 뭔가 알고 그런 말들을 쓰는지 그게 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재인이라고 할 때와 또 성명정, 심기신 이렇게 말할 때 그때마다 관점이 달라요.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성명정, 심기신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고 삼일신구에도 우리가 보면은 삼진, 삼도, 삼망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은 각각 그 심기신, 성명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책 한두 권 본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문자, 한자와 한글이 드러나고 고문자를 통해서 우리 말의 그 내용,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치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로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자기 깨달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 한두 권 읽고 그걸 모아서 말하는 건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공감을 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다 분별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은지 그런지는 그냥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이제 알 수 없었던 것이 워낙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가 길다고 하면 길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짧다 하면 짧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기준, 잣대와 같은 이런 개념,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각자 공부를 해서 깨우침을 갖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미음은 이렇게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천지인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냐, 음양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냐, 이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이 우리말을 알기 위해서는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준비운동의 첫 번째가 한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이 느낌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한자 속에 담겨 있는 한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공유를 해야 한글에 대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많은 것들이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것들이 없으면 당신이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당신 생각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한자에 담겨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신뢰를 높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볼견이라고 하는 저 글자인데 저 글자는 뜻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타나다. 그런데 보다라고 할 때는 견으로 발음을 했는데 나타나다라고 할 때는 음이 바뀌어요. 견이 현으로. 자, 모양은 하나인데 뜻이 두 개다. 뜻이 두 개인데 뜻이 다른데 그 다를 때마다 음가가 변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뜻과 음가는 매우 중요하다, 긴밀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보다라고 할 때는 저기 보면은 견과 현은 또 공교롭게도 초성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다는 기읍과 관계가 있고 나타나다는 히읗과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 항복할 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다라고 할 때는 강으로 기역으로 발음을 해요. 근데 항복하다라고 할 때는 히읗으로 발음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무슨 차이일까요? 뜻이 바뀌는데 뜻이 바뀔 때마다 소리가 바뀐다. 그런데 그 소리는 기역과 히읗의 차이다. 자, 아래 것 마저 보겠습니다. 저 글자는 우리가 보통 셋을 나타낼 때 저 글자를 씁니다. 그런데 또 관여한다, 참석한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여러분들 참석하다라고 할 때는 저걸 또 참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셋의 초성은 시옷이고 관여하다라고 할 때는 치읓입니다. 그러니까 저 관여하다와 셋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시옷과 치읓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사례들을 보고 저것들의 의미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를 가자입니다. 저 글자가 가라고 하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름에서는 성씨와 같아요. 자, 이름을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정서에서는. 물론 미국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씨는 나의 뿌리고 움직일 수 없는 기둥이죠. 저 한자에서는 저 글자는 가라고 하는 음가가 자기의 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글자가 다른 글자들과 결합을 해서 또 새로운 글자들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삼수변과 합쳐질 때는 가라는 음가가 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병아를 보시면 병들의 그 병아의 좌변에 있는 것이 병들어 기댈력 이런 글자입니다. 그 글자와 결합했더니 기역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성씨처럼 도저히 변해서는 안 되는 음가가 뭔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막 바뀌어요. 막 바뀌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기역이 무슨 비읍, 치읓으로 나는 게 아니고 이응과 히읗과 기역의 범위 안에서 바뀌더라. 자, 이런 이제 사례를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뼈 글자의 윗부분에 있는 그 모양입니다. 저것을 뼈 발라낼 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씁니다. 사람이 그 짐승을 보면 좋겠네요. 짐승을 잡아서 뼈를 발라냅니다. 그 뼈를 발라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저 과를 쓰는데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미 뼈를 발라낼 수가 없죠. 그래서 뼈를 발라냈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뜻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삶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표시는 뼈 발라냈다라는 뜻이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부정, 바르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에 보면은 그 입 삐뚤어질 괴자를 보면 그 내부에 입구자가 들어있죠. 입구자가 들어있는데 입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글자는 입 삐뚤어질 괴라고 씁니다. 자, 저 두 글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초성이 기역인데 계속 기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글씨 세 개를 보겠습니다. 보일시자와 결합을 했더니 갑자기 화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글자는 시험시험 갈착, 좌변에 있는 글자가 그런 모양인데 그 글자와 결합을 했더니 본래 음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수변과 만났더니 기역의 음가가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초성이 기역인 한자가 다른 모양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는 음가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음가가 변하는 범위는 기역과 이응과 히읗이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요추를 할 수 있냐면 초성이 히읗인 어떤 한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에 음가가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변하는 음가의 범위는 기역과 이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한자가 초성이 이응인데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든다. 그런데 그 만들 때에 그 음가를 붙이게 되는데
그 음가의 범위는 기읍과 히읗의 범위 아니다. 자, 왜 저런 하나의 그 패턴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 지금 쓰는 한자들이 많게는 몇십만 자 된다고도 하고 그런데 강의자전에는 한 6만 8천 자 된다고 합니다. 6만 8천 자가 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의가 한두 개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 기읍과 이응과 히읗의 음가는 저런 식으로 상호 치환이 됩니다. 자, 왜 기역이 히읗으로 바뀌고 기역이 또 이응으로 바뀌는지는 우리가 이제 천지인적인 사고를 저기다가 적용을 하면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역이 하늘의 어떤 것과 만나면 히읗으로 바뀝니다. 기역이 그 만물의 작용과 관련된 어떤 것과 만나면 이응으로 바뀝니다. 이응이 어떤 그 땅의 속성과 만나면 기역으로 바뀝니다. 이응이 하늘의 속성과 만나면 히읗으로 바뀝니다. 자, 결국에 음가가 부여될 때, 어떤 한자에 음가가 부여될 때 그 기본 바탕은, 원칙은 바로 천지인 사고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읍과 이응과 히읗의 관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시읒과 지읒과 치읒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칙은. 저 글자는 불을 소자인데 저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 때에 음가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음가가 바뀔 때 갑자기 기역으로 소리나거나 히읗으로 소리나거나 또는 피읍으로 소리나거나 이렇게 음이 뒤죽박죽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시읒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음이 바뀔 때에 변하는 범위가 있다. 그 범위가 바로 시읒과 지읒과 치읒의 범위다. 그래서 저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한자를 외울 때에 아마 그 어려움이 있다면 저런 것일 겁니다. 이것을 조로 읽어야 될지 소로 읽어야 될지 또는 초로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자의 원리를 모르면은 정말 어려운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도 역시 천지인적 사고만 우리가 익숙하다면 금방 분별해낼 수 있어요. 그 뜻을 보면. 이 글자는 잠깐사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지을짝자로 더 익숙하겠죠. 인변을 붙이면 지을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음가는 시옷인데 인변이 붙으니까 지읒으로 바뀌었어요. 또 저 글자의 이제 그 위에 그 치읒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저런 글자와 결합할 때는 갑자기 치읒으로 바뀝니다. 자, 저 글자가 원래 음가의 초성이 시옷인데 시옷이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다. 이게 저것은 초성이 지읒인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저런 원리에 의해서 자기 음가가 변합니다.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치읒도 마찬가지고. 저것은 시읒과 지읒과 치읒이 하나의 범주 안에 있는 자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우리 한글의 기원을 말할 때에 동그라미, 네모, 세모에서 만들어지는 3개씩의 우리 자음 9개를 만들었죠. 바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배경이 이런 그 한자 속에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닮을 초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글자는 초성이 초입니다. 초, 치읓. 그런데 저희 성씨가 조가인데 저걸 이용해서 이제 나라 조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달릴 주자와 합쳤더니 초로 발음되던 한자가 갑자기 조로 음가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시읒으로 바뀐 사례들입니다. 이게 초성이 시읒이면 지읒과 치읒으로 음가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초성이 지읒인 한자는 시읒과 치읒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초성이 치읒인 한자는 음가가 지읒과 시읒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음가가 바뀌지만 그 무질서하게 갑자기 히읗, 피읍, 비읍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저 3개의 글자는 저 3개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변한다. 이건 뭘 말하겠어요? 시읒과 지읒과 치읒의 기원이 같다. 같은 것 중에서 3개의 차원. 저렇게 음가가 변하는 데는 여전히 천지인의 이치가 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읒의
하늘에 뭔가가 개입이 되면 치읓으로 바뀌고 지읒에 땅에 만물에 뭔가가 개입이 되면 시옷으로 바뀝니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한자의 음가가 정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찾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런 사례들의 그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성이 치읓이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지읒과 시옷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역, 이응, 히읗,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 이렇게 세 개의 그 어떤 하나의 패턴, 한자의 의미 부여질 때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미음과 피읍과 비읍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 글자는 일백, 백으로 초성이 비읍입니다. 비읍에 있는 초성이 비읍인 한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음가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피읍으로 바뀐 사례는 없네요. 그러나 보면은 맨 아래 미음으로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되돌릴 반자를 보겠습니다. 되돌릴 반자는 초성이 비읍인데 미음으로 바뀐 사례는 없지만 피읍으로 바뀐 사례가 저렇게 많습니다. 자, 저건 뭐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미음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피읍과 비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피읍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미음과 비읍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비읍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피읍과 미음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바뀔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천지인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뭔가 속성을 말할 때에 비읍을 씁니다. 아까 비읍은 히읗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건 비읍이지만 저 비읍의 음가를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하늘을 전제하고 저 표현들을 풀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피읍은 땅, 미음은 만물의 땅의 작용. 그런데 저기는 지금 미음의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말맞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는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저 글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을 했더니 어떤 글자는 풍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어떤 글자는 빙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이렇게 미음과 피읍과 비읍 안에서는 음가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기준은 천지인인데 저 음가들이 갑자기 뭐 기역이나 또는 갑자기 치읓이나 이런 걸로 바뀌지 않는다. 한자에서 봤더니 음가가 바뀌는데 바뀌는 음가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 하늘을 나타내는 동그라미에서 만드는 한자들은 그 동그라미 안에서 음가가 바뀌고 땅을 나타내는 한자 미음에서 만들어지는 네모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음들은 그 미음의 범위 안에서 바뀌고 그 다음에 만물의 기호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시옷과 지읒과 치읓은 그 안에서만 바뀌더라. 그래서 저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의 기원, 한글의 기원, 자음 9자를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풀이를 해주면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역, 하늘에서 내려오다. 니은, 내려와서 땅에 있다. 디귿, 하늘로 다시 돌아가다. 리을, 하늘에서 와서 땅을 거쳐서 다시 단계를 거쳐서 하늘로 돌아가다. 미음,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 땅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짝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 다음 비읍, 땅이 가진 하늘의 속성. 시옷, 하늘에서 내려오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다. 지읒, 만물의 몸, 형상. 치읓, 만물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속성. 그 다음에 키읔은 기역 플러스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에다가 하늘이 더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티귿은 디귿 플러스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간 것을 강조할 때 티귿을 씁니다. 그래서 불에 탄다 또는 버스를 탄다 뭔가 탄다라고 할 때는 하늘로 돌아갔다 또는 목적지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늘을 강조할 때 티귿을 씁니다. 피읍은 땅의 몸, 그 다음에 히읗은 하늘의 하늘. 그래서 하늘의 하늘이라고 할 때 히읗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망라해서 그 의미가 하늘입니다. 근데 또 좋은 것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을 망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 속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의 문법을 배울 때에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쓰는 체언 속에는 전부 히읗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를 고전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따해라고 씁니다. 왜 갑자기 히읗이 나오냐면 그 속에 저 히읗이 담겨 있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실은 히읗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그 자음의 14자를 제가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 자음들이 단순히 이 자음 14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계의 그것이 나라 이름이 됐건 땅 이름이 됐건 물건의 이름이 됐건 우리 이 한글 자음 이 범위 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돌아오면 그 이름이 됐든 땅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 의미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의 그게 그 위력이고 그런 한글을 남겨주신 우리 한민족이 앞으로 세계에 대해서 뭔가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로 표기되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은 그 자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모음을 보겠습니다. 모음은 그 만들어지는 기원이 하늘과 음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음은 서로 전부 음량의 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우측 성장 발전, 어는 좌측 멈춤 회귀, 오는 하늘로 올라가고 우는 아래로 내려오고, 의는 땅에 내려온 하늘, 이는 하늘과 땅의 연결. 이런 뭐 간단한 의미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모음은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음 위에 또 야, 여, 요, 유가 있죠. 야는 아 플러스 아라고 보시면 되고, 여는 어 플러스 어로 보시면 되고, 요는 오 플러스 오로 보시면 되고, 유는 오 플러스 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저기서도 야와 여가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그 한자 야여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양당제 정치 체제에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왜 그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을 할까요? 여당과 야당으로 구분할 때 그 뜻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여당이라고 할 때는 정권을 잡고 있는 당을 말합니다. 그리고 야당은 정권을 잡지 못하고 말하자면 변두리에 있는 당 이런 뜻이에요. 자, 저기서 여당이라고 할 때 여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라는 우리말과 동일합니다. 여기. 자, 모두가 각자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대되는 모든 것들은 거기거나 저기거나. 그래서 여라는 말 속에는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와 야는 중심과 외곽 이런 뜻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또 보니까 여자를 또 여라고 하네요. 여자는 왜 여라고 할까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다.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중심입니다. 남자는 나왔다고 해서 남입니다.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남입니다. 자, 이처럼 아와 어가 서로 상대적이고 오와 우가 상대적인 것처럼 야와 여도 똑같습니다. 요와 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을 활용하면 우리말을 매우 쉽게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음과 모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자음, 기읍과 아가 합쳐서 가가 되고 가거, 고구, 그, 기, 야여유가 합쳐서 갸, 겨, 교, 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각각 우리 자음 14개가 저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총 140개의 어휘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저기에 이제 그 중모음이 또 개입이 되면 수는 훨씬 늘어나겠지만 우선 원초적으로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140개의 어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한국 사람들은 140개로 구분을 해서 세분을 해서 하늘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언어 문자 쪽에서는 정말 놀랄 만한 그런 그 역량이지만 이런 것들이 비교적 우리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르기 때문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우리가 수치화해도 140개의 어휘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140개의 어휘는 세계의 모든 언어들이 낼 수 있는 소리를 전부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환이 되면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저런 데서도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말은 처음부터 아주 가장 큰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 가장 큰 그릇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하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치 체계가 우리 말에 담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자가 가능하냐? 그것은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점이 우리 한민족을 천손이라고 말하는데 그 천손이라는 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쓰는 말들은 전부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들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하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우리 문자는 하늘을 아는,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기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손이라는 것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 다시 또 우리 말이 만들어지는 그 기원을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기역으로 만들어지는 글자들이 저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아가 더해져서 가나다라 마바, 어가 더해져서 거노도로 마바. 이렇게 하는데 자음 14개가 각각 아, 어, 오, 우, 의, 야여, 요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아로 소리 나는 한자들은 어와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라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거든 거와 먼저 1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그 의미 차이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은 더를 생각해 보면 돼요. 더. 다라는 것은 이미 전부 다인데 우리가 뭐 더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뭐냐면 그게 전부지만 거기에 뭔가 더 추가 이런 개념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어휘 또는 우리말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와 어가 상대인 것처럼 오와 우가 상대고 요와 유가 상대고 야와 여가 상대다. 이 관계는 우리말을 알아가는데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자, 가와 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라고 할 때의 기역은 하늘에서 내려오다라기 때문에 저 표시를 저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화살표를 양쪽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와서 하늘로 가는 방법이 가와 거는 두 가지 방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는 오른쪽, 거는 왼쪽.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 때에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가시적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걸 말할 때 가를 씁니다. 그 다음에 거는 그거의 상대. 음적이거나 또는 멈춤이거나 회귀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또는 비가시적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럴 때에 이제 거를 씁니다.